자, 그럼 이제 교재 경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에 나와 있죠. 이 경매는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 크게 나누게 되면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 강제 경매는 판결에 기초한 경매라고 이해되면 됩니다. 그럼 판결에 기초한 경매니까 어떤 재산이든 채무자 재산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이제 강제 경매고, 임의 경매는 담보를 잡아놨다가 이걸 실행하는 경매예요.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요, 임의 경매가 담보권 실행 경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강학상 임의 경매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잡아놓은 물건에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재산에 들어올지 예견된 경매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둘 다 민사집행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경매 진행 방식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매 진행 과정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먼저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경매의 꽃은 권리 분석이에요. 사실 이제 시험에서는 권리 분석을 전에 잘 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실무에서 쓰는 방법 있죠? 실무에서 쓰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방법이거든요. 실무에서 지금 어떻게 쓰냐면, 이 경매는 끝나게 되면요, 여기에 붙어있던 권리들이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 6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채권 담보 목적 권리 있죠. 이건 일단 소멸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소멸, 근저당권도 소멸, 무조건 소멸이에요. 다음에 가등기 중에요, 담보 가등기가 있죠. 보증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가등기가 있어요. 이게 담보 가등기예요. 민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담보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과 동일한 이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나 소멸이에요. 담보 가등기는. 그 다음에 또 압류 등기가 있죠. 이건 세금 체납했을 때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등기, 이건 이제 소멸이고요. 가압류 등기, 원칙 소멸이에요. 채권 확보 목적 권리죠, 이거.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면요, 이 물건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는 걸 하거든요. 이건 압류율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 소멸하는 권리 6가지,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다. 이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거 있죠. 이것을 최선순위 권리라고 그래요. 최선순위 권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6개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표현은 실무 용어예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6개 중에 가장 먼저 오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이거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럼 낙찰자가 부담으로 떠안아야 돼요. 이걸 인수를 한다고 해요. 인수주의를 취한다고 그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로 왔잖아요. 그러면 소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불문, 또 끝까지 인수되는 게 있어요.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권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유치권. 인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 토지 낙찰 받게 되면요, 건물의 지상권 떠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이건 인수예요. 또 두 가지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에서 쓰는 주요한 권리 분석 방법이고, 요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경매 물건 분석할 때, 권리 분석할 때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경매 대상 부동산이거든요. 이거를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떼가지고 쭉 권리를 나열해 봤어요. 접수일자별로 쭉 나열하면 돼요. 갑굴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쭉 나열하면 되는데, 접수일자별로 가장 먼저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등기가 설정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여기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치권이 성립됐고요.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이 또 들어왔는데 이 근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권리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멸하는 권리부터 따져봐야 되죠. 근저당권 일단 소멸, 그 다음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가압류 소멸이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소멸이에요.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온 게 뭐예요? 1번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1번 근저당권이 야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소멸이에요. 소멸이고 얘 앞으로 오게 되면 인수라고 그랬죠. 인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뒤로 왔다. 다 소멸이죠. 임차권 소멸, 가등기도 소멸이에요. 이 가등기는 보존가등기니 담보가등기 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이 근저당권 때문에. 그 다음에 가압류 당연히 소멸이고요. 유치권, 순위불문, 인수. 그 다음에 근저당권 소멸입니다. 그러면 결국 떠안을 권리 유치권뿐이죠. 그럼 이 물건을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면 유치권자와 협의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확실히 하고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 물건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물론 실무적으로 이제 유치권 같은 게 행사되고 있으면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면요, 약 80% 정도가 허위의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게 바로 이제 실무에서 쓰는 권리 분석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 소멸하는 권리 6개 일단 기억을 해두고 이 중 가장 먼저 오는 것을 최선수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보다 먼저 오면 인수, 뒤로 오면 소멸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과 법정상권은 순위불문 또 인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무에서 쓰는 권리 분석 방법이고, 우리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집행법의 규정대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 경매 신청을 했어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그래서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요, 바로 경매 개시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져요.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 집어넣으면 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지고요, 이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거나 그 다음에 촉탁으로 개시결정 등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돼요. 압류 효력은 기본적으로 처분금지효가 있어요. 물론 근데 이것은 처분금지효가 있지만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분했다 하면 이 경매 신청 채권자, 이자에게 이제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경매 신청을 만약에 취하를 하잖아요. 취하. 이건 철회를 얘기하는데, 취하를 해버리면 발생된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럼 개시결정 등기 됐어요. 등기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제 공고가 첫 번째 하나가 나갑니다. 이 공고가 사실상 경매 절차의 시작인데, 이 공고가 뭐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 공고라고 그래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이걸 정하여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빚잔치하니까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들어오세요 하고 그 마지막 날짜를 정하여 공고가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라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 요구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한 푼도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이거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해줄 채권자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누구냐 하면 일단은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들, 등기부에 나타난 자들인데,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있죠? 이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줘요. 이제 나중에 임차권 등기면요,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안 해주는데, 어쨌든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이 저당권, 근저당권자, 압류,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일단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들을 지역은 전부 다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공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매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현황을 다 조사하고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명령도 내려요. 감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이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가 이제 5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그냥 그 가격으로 최저매각가를 정합니다. 그럼 최저매각가라는 것은 이 금액에서 입찰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최저매각가가 만약에 5억으로 이제 정해졌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최고를 하게 돼요. 공무소,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들에게 모두 알립니다. 그래갖고 채권 받을 거 있으면 신고해라 하고 최고를 다 하게 되죠. 자, 이제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냐? 그 다음 절차는 이제는 공고가 다시 한번 나가죠. 매각 준비 끝났으니까. 그럼 이 물건에 대하여 언제 입찰하겠다. 입찰하는 날짜가 매각 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날짜예요. 기일은 제삿날이 아니고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날짜, 입찰 기일이죠, 이게. 옛날 경매 기일이었어요. 그다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죠. 매각 결정 기일을 정하여 이제 공고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각 결정 기일은 뭐냐면 매각 기일에 내가 최고가를 써냈던 거예요. 그럼 최고가를 써내면 이자에 대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을 해주는 날짜예요. 그래서 이름이 매각 결정 기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요걸 정하여 이제 법원이 공고가 나가요. 근데 이때 날짜가 있는데 매각 기일 공고는요, 매각 기일로부터 최소한 2주 전에 나가야 돼요. 근데 매각 결정 기일 있지 않습니까?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 내의 날로 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화요일 날 입찰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 결정 기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하여 법원에 공고가 나갑니다. 우리가 신문,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신문을 잘 안 보는데 그 신문 하단에 보면 법원 매각 공고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이 매각 공고예요.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각 공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매각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매각 실시는 일단은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참고로다가 날짜 한번 잠깐 따져드립니다. 날짜. 경매 신청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월 2일 날 경매 신청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개시결정은요 1월 3일이나 뭐 1월 4일 날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시결정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바로 공고 나가요. 배당요구 종기 공고 나가는데 배당요구의 종기는 통상적으로 지금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입찰하기 전에 채권자 정해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하는데 통상 실무적으로 3개월 정도를 정해요. 3개월 정도. 그러면 개시결정이 1월 3일 날 있었고 매각 공고가 예를 들어서 7일 날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는요 일단은 3개월 정도니까 배당요구 종기는 이미 한 4월 한 7일 정도에 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끝나 있어요. 그럼 배당요구 종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배당요구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 배당요구 했던 채권자일지라도 배당요구 했던 것을 철회할 수도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철회도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뀌면 이거 못하게 해놔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철회도 안 된다. 종기가 지나버리면 그렇게 이제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거 배당요구 종기 공고 나갔잖아요. 그럼 매각을 준비합니다. 이게 하세월이에요. 이게 매각 준비가.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매각 준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준비해 놓고 그 법원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해지는데 그럼 이제 요거 통상적으로 뭐 아무리 빨라도 이게 이제 2,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여기서 1월 7일 날 매각 공고 이거 배당요구 종기 공고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 정도에 배당요구 종기가 이미 끝나 있고요. 그럼 이제 법원 이거 매각 공고 나가는데 이걸 갖다 뭐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잡자고요. 그러면 5월 7일 정도에 요거 매각 기일, 매각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죠. 5월 7일 정도에. 그래서 매각 공고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매각을 실시하는데 매각 실시는 최소한 2주 뒤라고 그랬죠. 그러면 14일을 더하면 5월 약 21일 정도. 그래서 뭐 5월 22일 정도에 매각을 실시한다. 그럼 최소한 2주 전이니까 5월 7일 정도에 매각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월 2일 날 신청해갖고 첫 매각 기일이 5월 22일로 왔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법원에 따라서는 막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 막 7, 8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4개월 만에 일단 매각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요. 한 날짜에 모두 모여서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일 입찰제죠. 지금 법원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기일 입찰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하여 하는 입찰제가 있어요.
그럼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일주 이상 한 달 이하 기간을 정해주고요. 이때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기간 입찰제가 있고요. 놓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호가경매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일단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부동산 경매는 기입찰로 가고 있고요. 동산 경매는 호가경매예요. 여전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유찰됐잖아요. 그럼 오후에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기일 이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다는 법원은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하는 자는 보증금 내야 돼요. 이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용어가 매매와 진짜 비슷하잖아요. 매수 신청 보증금인데 그럼 보증금이니까 이거 10%겠죠. 10%. 그래갖고 이제 이건 10%를 내는데 이게 뭐에 10%를 줘야 돼요? 이거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최저 매각가의 10%를 내고 입찰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가가 5억이었죠. 5억이었으니까 5천만 원 내고 6억을 쓰든 7억을 쓰든 아무 관계없어요.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매수 신청 금액이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가 10%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을 탄생을 시키면서 개선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개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전에는 입찰 금액의 10%였죠. 근데 이걸 최저 매각가 10%로 통일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지방 쪽에서 자꾸 입찰 금액이 노출되는 거예요. 지방 쪽은 법원도 하나죠. 큰 손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요. 은행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 금액이 10% 할 때는 아침에 은행의 담당자한테 가갖고 수표 끊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표를 이제 끊어갖고 내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큰 손들은 대부분 은행 담당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야, 한민호 그놈이 오늘 수표 얼마짜리 끊어가는데 그럼 내 입찰 금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노출되니까 최저 매각가의 10%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를 정합니다. 최고가를. 그래갖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정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걸 7억에 썼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고가가 쓴 거예요. 그럼 최고가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2등 신고를 받아요. 그걸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다음 순환서부터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따져보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두는 이유가요. 나중에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자에게 바로 자격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대금 납부 안 해버리면 사실은 경매 절차가 여기 공고서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 텀으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지연되니까 차순위를 뽑아두는데 실무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할 일이 없죠. 보증금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이제 이거 보증금이 묶이거든요. 계속 대금 납부할 때까지. 그럼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걸 뭐라 해요? 유찰. 유찰을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다. 그럼 이때는 상당히 금액을 다운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저감률을 적용하고 매각을 다시 하는데 이걸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유찰 세매각이에요. 그래서 저감률은 이제 통상 우리 서울에 있는 법원들은 전부 다 20%씩 다운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좋은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법원이 20%씩 다운시키는데 인천지법 같은 경우는 30% 다운시켜요. 30% 다운시키면요 가격이 훅훅 떨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 5억이었어요. 20% 다운율 적용할 때 한 번 유찰됐거든요. 그 다음 할 때는 얼마 해야 돼요? 20% 다운율 적용하면. 그 다음 할 때는 4억이겠죠. 그 다음 할 때는 다시 유찰되면 3억 2천. 그 다음 할 때는요 2억 5천 6백. 맞습니까? 38, 24, 28, 26. 그러니까 2억 5천 6백이 맞네. 그러니까요 20% 다운율 적용하면요 3번 유찰되면 반토막 나버립니다. 근데요 30% 다운하잖아요. 그럼 2번 유찰되면요 바로 반토막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30% 적용한다. 그렇게 한 30% 다운율 적용하면 저감률을 적용하면 5억에서 한번 유찰됐어요. 그 다음 할 때는 얼마 되겠어요? 5, 7이 35죠. 3억 5천이에요. 30% 다운하면 그렇게 되고요. 다시 또 유찰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되느냐? 3, 7이 21, 5, 7이 35. 2억 4,50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지법은 30%씩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각 실시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이었는데 잠깐 이제 우리가 경매를 지금 처음 들어가니까 경매 법정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가보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경매법정이에요. 경매법정인데 뭐 101호 법정 1층에 다 정합니다. 그래서 101호 법정, 뭐 102호 법정, 103호 법정, 105호 법정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데 지금 그래서 뭐 주된 출입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조그맣게 이제 들어오는 출입구가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저 경매법정 안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긴 탁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긴 탁자. 이걸 법대라고 그래요. 법대. 법과대행 말고 그냥 법대라고 부릅니다. 법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각 탁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석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죠.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요 경매 시작을 10시 정도에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10시 정도 시작해갖고 1시간 내에 마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1시 20분 정도에 끝냅니다. 안산지원 같은 경우는 10시 반에 시작하고요. 11시 50분 정도에 끝내요. 그래서 일단은 통상적으로 10시 정도 시작해서 11시 2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 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타경이라고 붙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2018년도에 경매가 신청됐다. 그럼 2018년 타경 그리고 1년 번호가 붙죠. 그래갖고 이제 뭐 1, 2, 3, 4, 5로 정해졌어요. 경매 사건 번호가. 그래서 이제 타경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이 물건을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요즘은 이제 요거 그 컴퓨터가 여기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들어가려면 내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거 자꾸 쳐다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물건 들어가는 거 조회하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10시에 이제 즈음 해가지고 집행관들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착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집행관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입찰해서 이제 주의할 사항들을 쭉 고지를 해요. 쭉 고지합니다. 마이크로다가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대 열람할 사람 이제 하라고 그래요. 법대 열람. 법대 열람이 뭐냐면 이제 경매 기록을 갖고 이제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경매 기록을 여기다 놔두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 물건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새로 바뀐 게 있는가 하고 경매 기록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막 줄 서가지고 경매 기록을 열람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물건 얼마나 열람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오늘 입찰 수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투명한 함이 여기 또 놓입니다. 이렇게. 투명함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찰 봉투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여기는 법정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입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우리 그 도서관처럼 칸막이가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입찰표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양쪽으로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쯤에 들어와서 이제 집행관이 이제 오늘 이거 주의할 사항을 고지를 다 하고 이제 법대 열람할 사람 다 열람을 이제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이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입찰은 10시부터 시작하고 부저를 울리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11시 10분에 종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이 입찰표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가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따라 약간 사정은 틀린데, 그럼 이제 내가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란 대봉투가 하나 있죠. 큰 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봉투 하나 있어요. 이게 편지 봉투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럼 입찰 보증금 넣으라는 얘기죠? 입찰 보증금을 여기다 이제 넣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입찰 대봉투죠. 이게 그러니까 입찰표,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를 하나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입찰을 부자를 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최저 매각가 5억이었어요. 그럼 5천만 원 내야 되죠. 그럼 5천만 원을 수표 끊어서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물론 이제 이 5천만 원 자기 합수표 이제 끊어서 내는데 경매 보증서로 끊어내도 돼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경매 보증서를 안 끊어냅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5천만 원 넣고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표 넣으면서 이걸 한 장을 빼먹었다. 그리고 4,900만 원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 입찰은 무효예요. 보증금이 미달됐기 때문에. 더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덜 넣는 거는 그자 입찰은 무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입찰표를 쓰거든요. 입찰표 쓰는데 여기다 금액을 이제 7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7억을 제가 지금 쓰면 되는데 이제 만 단위로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만 단위로. 1000단위, 원 단위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원 단위까지 쓰는 사람은 초짜죠. 초짜입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1000단위, 만 단위 정도까지 많이 쓰는데 7억을 쓰는데 여기 동그라미 잘 쳐야 됩니다. 예전에 일산지원인가 거기서 한번 4억을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 하나 더 치는 바람에 40억 쓰는 바람에
그 사람 보증금 바로 날렸어요. 40억 썼는데 어떻게 대금 납부해요? 못하지. 4억짜리 써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40억 쓰면 바로 낙찰이죠. 최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7억을 이제 쓰고요. 이렇게 쓰고서 이제 입찰표를 여기다 넣어요. 봉투 넣고, 그 다음에 보증금 봉투도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뒤에 이렇게 도장 찍는 단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도장을 이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여기 가서 이렇게 내요. 내는데 이 사람이 하나 뜯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입찰 봉투 받으면서 이렇게 소인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뜯어주는 게 있는데 그 뜯어주는 거 잘 보관해야 돼요. 만약에 그 뜯어준 거 있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뜯어준 거 왜 뜯어주냐면 나중에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보증금 봉투하고 바로 맞교환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잊어버리면 입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분 확인하고 돌려주니까 보증금을. 그래갖고 이제 이거 여기 입찰을 이제 해요. 그래갖고 이제 소인 찍고 여기다 이제 투명한 함에다가 입찰 봉투를 다 넣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입찰이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7억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11시 20분 정도 되면은 이제 부저를 울리면서 입찰 마감을 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봉투 꺼내야 되겠죠? 꺼내가지고 사건 번호별로 쫙 나열해요. 나열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쫙 나열을 합니다. 정리를 쭉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사건 번호별로 이제 불러요. 근데 법원에 따라서 높은 금액서부터 부르는 이제 집행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금액서부터 부르는 집행관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2018 타경 1, 2, 3, 4, 5번 입찰한 시원 모두 나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개찰은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모두 개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앞에 다 나가죠. 입찰자가. 근데 만약에 이 사건 번호를 입찰을 한 50명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주 아수라장 되겠죠. 이때는 이제 집행관이 그렇게 해요. 이 중에 입찰 참관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손을 들면 그 참관할 사람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이제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개찰을 해버리면 이 입찰은 무효예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앞에서 봉투를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입찰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즘은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요. 여기 TV들이 있거든요. 법정 안에. 그래갖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 따라서 우리 수도권 법원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 입찰표를요. 카메라 밑에다 딱 대잖아요. 그럼 화면으로 바로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입찰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다 보여주면서 이제 순서를 쭉 불러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자 2018 타경 1, 2, 3, 4, 5번에 대해서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7억의 최고가로 입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창을 해요. 호창을 하고 이 중에 이제 차순위 매수인 갈 사람 이제 바로 뽑아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있죠.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해갖고 그 뜯어준 거 있죠. 그거하고 맞교환해갖고 최고가 차순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맞교환해갖고 바로 보증금 돌려주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를 준 사람은 여기서 영수증 받아가야 돼요. 다시.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입찰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심심할 때 입찰법정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최고가 7억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매각 결정기일이죠. 그럼 매각 결정기일은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저에 대해서 허불을 결정해줘요. 허가 불허가. 너 자격 있다 없다 이거 결정해줍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뒤라고 그랬으니까 5월 29일 날 매각 결정기일이 열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농지 같은 것 낙찰을 받으면요 농지 취득자 증명 내야 됩니다. 그럼 농지증 같은 거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내는 거 아닙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보완해 주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전날까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농지증 얼른 가서 받아야 됩니다. 최고가가 되면. 자, 그런데 이러한 농지증 미제출 같은 거 했어요. 지출 안 했다. 그럼 불허가 나가버립니다. 불허가 나가버리면 이때는 냈던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불허가 나가면 이제 저감률을 제공하느냐? 안 해요. 안 하는 새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감률 적용을 하는 경우는 유찰뿐이에요. 나머지는 저감률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 새 매각을 실시하는데 그 금액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이해관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즉시항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즉시항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항고는 일주일 내에 할 수가 있는데 즉시항고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볼 경우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이제 즉시항고 보증금 공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한다. 그럼 이때는 이제 보증금을 공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 기일에 이제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니까 항고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5월 29일 날 만약에 이제 매각 결정이 떨어졌고 항고 기간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7일 여기다 더하면 30, 31일, 그 다음에 4일인가요? 6월 4일? 그러면 6월 4일 날 이제 항고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6월 5일 정도에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죠.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6월 5일 정도에 확정이 되면 제 이름이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거든요. 이름이 뭘로 바뀌느냐? 매수인으로 바뀌어요. 이게 경락인이에요. 경락인. 매수인으로 바뀝니다. 매매와 진짜 비슷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 대금 납부 절차로 넘어가요. 그럼 대금 납부에 대해서도요. 전에는 이게 기일제였거든요. 법원이 정한 기일에만 대금을 납부하는 게 허용되는데 지금은 기한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한제로 운영하는데 이게 통상 한 달 정도로 정해집니다. 그럼 매각 결정 확정이 6월 5일 날 됐다고 가정해보면 한 달이니까 7월 5일까지 대금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통지서를 날려요. 그럼 이제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을 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알고 있죠? 대금 완납 순간 소유권 취득이에요. 등기 없이 바로 취득해버립니다.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미납을 했어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에 있으면 그자에게 자격을 다시 주고 대금 납부할 것을 명합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었다. 그럼 미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저감률 적용 안 합니다. 안 하고 다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재매각이라고 해요. 용어가 틀리죠. 유찰 세매각, 불허가 세매각. 미납했을 때는 재매각이라고 불러요. 원래 세매각, 재매각의 구분 기준은 매각 결정 전에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재매각이에요. 미납 재매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미제라고 기억하던데 그러면 이 재매각 절차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조건을 똑같이 하는데 보증금만 20% 올려버려요. 그럼 우리가 입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증금이 20%로 돼 있다. 최저매각가 10%가 아니고 이때는 재매각이라는 걸 딱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재매각의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매수인이요. 보증금 포기하면서까지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다는 얘기는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매각 절차 참가할 때는 주의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재매각 절차에 전 매수인은 참가할 수 없어요. 대금 미납했던 매수인은 다시 입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이제 다시 기회를 주긴 주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미납 재매각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대금 납부 됐잖아요. 그럼 절차가 이제 배당을 해주죠. 그럼 배당의 순위는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배당 끝났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말소할 거 다 말소하고 이전등기 이제 본인의 앞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죠. 제가 보기에는 경매 절차를 가장 개선시킨 게 바로 이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겁니다. 이른바 BJR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째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임차인이 이렇게 배째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명도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명도 소송으로 가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놓고요 임차인이 안 나가고 막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명도 소송은 기본 6개월 이상이에요. 이거 더군다나요 임차인이 판사 앞에 가갖고 판사님 나 갈 데 없습니다. 길거리 내앉게 생겼습니다. 막 해갖고 울먹울먹 해버리잖아요. 그럼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게 계속 소송을 끌어버려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임차인이 버티고 있으면 잘 안 들어갔었죠. 근데요 지금은 민사집행법이 인도명령제를 도입했어요. 그래갖고 이건 명도소송에 대한 간이 절차로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인도명령 신청해갖고 인도집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따라 약간 사정은 틀린데 한 2달 정도면 전부 다 드러내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요즘도 임차인은 이제 인도명령제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명령은 이제 대금을 완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6개월 넘어버리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때는 명도 소송하라는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이 물건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여야 돼요. 그래야 인도명령이 떨어집니다.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명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 점유자. 이자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소유자, 채무자의 점유,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있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에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2달 정도면 전부 다 드러내는데 이게 사실 근데 인도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2002년도 인도명령제가 들어오면서 이 아주 유행처럼 인도 집행이 진행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 집행이 그렇게 이제 흔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다 협상해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인도 집행하자면 돈이 좀 들어가요. 이게 이제 금액이 정도 정해졌는데 30평형 정도 인도 집행 들어가도 적어도 300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협상을 해서 이사비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네 이사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아라 해갖고 그냥 막 버티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도명령제 이거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법정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계속 살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경매 진행 과정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132쪽의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되는 대법원 규칙 얘기를 하고 돼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금 과목의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아마도 4월 달 정도? 이 정도에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공인인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인사법 내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가 됐을 때 우리 공인인사법 내용과 대리인 등록 규칙 이것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신청 대리인 이거 대리인의 업무 범위 있죠. 거기 그 133쪽에 지금 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언급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억나세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있다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 업무를 수행할 때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죠.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다. 그럼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위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대리업을 위한 법원에 등록을 하는 절차라는 얘기죠. 그 점을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공매부동산입니다.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이거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죠. 공매는 공개매각의 준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등록을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오직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우리 개업공사예요. 개업공사가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대리인 등록을 한 자의 이자가. 그럼 위임을 받으면 이자가 어디까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게 우리 교재 133쪽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대리권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위임을 받으면 별도의 수권이 없이 어디까지 대리행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 대리권의 범위는 암기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게 잘 물어보는데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각 기일.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현재 법정에서 경매가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 정도에 끝낸다고 그랬죠? 이즈음에 벌어지는 것만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즈음에. 그러면 이즈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해야 되죠? 그게 몇 번? 2번에 있죠. 그러니까 입찰표 작성 제출 대리권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 입찰표 써낼 때 보증금도 내야 되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이거 대리권이 있어요. 이 즈음에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떨어졌잖아요. 바로 보증금 돌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몇 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를 정한 다음에 바로 차수임의 신고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3번에 있어요. 차수임의 신고 대리할 수 있어요. 이거 있고요. 그 다음 특이한 게 이제 5, 6, 7번인데 5번 공유자의 공유지분 경매 시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라고 돼 있죠? 이거 대리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 혹시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자기 지분에 대하여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죠. 이게 지분 저당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은 경매권이 있죠. 그래갖고 이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들어간 거죠. 이게 지분 경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지분 경매 제가 입찰 들어갔어요. 입찰 들어가가지고 제가 최고가 2억을 써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고가 2억을 써내면 지분 경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집행관이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2억에 최고가 입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공유자 나와 계시면은 매수 신고하실 때면 하십시오 그래요. 집행관이. 그러면 을이 이 법정에 나와 있다가 내가 매수 신고하겠다라고 손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에게 이거 줘야 됩니다. 이 지분을.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자에게 당연히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체육관리사는 나는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한 걸로 봐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할 거거든. 보증금 돌려도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나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그래서 이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다. 그게 바로 5번이고요. 그러니까 경매 끝나자마자 있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 대리할 수 있어요. 이거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6번은 그럼 뭐냐? 구임대주택법이 있었죠. 그래서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경매 시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이건 뭐냐 하면 일반 임차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법이 지금 현재 폐지됐는데 이게 임대아파트예요. 이게 임대아파트인데 여기 임차인들이 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법상 임대아파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통째로 이 임대아파트가 경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살던 임차인이 있죠? 우선 매수권이 있죠. 그럼 이자에게 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경매 끝나자마자 이 경매 하면서 지금 우선 매수 신고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럼 7번은 뭐냐? 공유자나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체육관리사했던 사람은 차수임 매수 신고로 본다고 그랬죠. 이거 지위 포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이 바로 그게입니다. 지위 포기하는 행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각 기일의 절차가 아닌 저 뒤에서 벌어지는 보세요. 즉시항고 대리권 없죠.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 없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잘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 없다는 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 즉시항고 대리권도 없어요.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거기 그 바로 위에 5번에 대리행위 및 내신청 대리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그 대리인 등록을 한 우리 개업공사 있잖아요. 개업공사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영창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이에요. 이 얘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경매 대리업 안 됩니다. 선박 경매 대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등록 절차라든가 뭐 금지행위라든가 이자의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기초입문과정 이제 모두 끝났죠?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기본서가 나오면 일단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꼭 이제 합격하셔서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